은행이 소득이 적으면서 신용도가 아주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햇살론인데요. 최고 금리가 연 15.9%에 달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꼬집어 이자가 너무 높다며 잔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의 금리 결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강민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에 금융회사들의 이제 금리 결정 체계를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은행에 뭐 15%대 금리가 있는데 지나치게 높다. 서민금융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민금융이냐?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신용도가 좋은 사람 금리 좀 더 올려라 이런 얘기인데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앞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숫자를 얘기한 거는 0.1% 포인트죠. 그러니까 고신용자들의 고신용자들의 대출 금리를 0.1%를 올려서 그 목적은 뭐냐면 저신용자들의 금리를 낮춰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0.1%를 높은 그 자금으로 저신용자들의 금리를 보전을 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효율성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신용자들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대출 규모가 엄청납니다. 뭐 매덕에서부터 10억이 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0.1%포인트라고 하면 그 액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이제 서민 그런 저신용자들의 그 금리를 보전하는 주는데 액수를 도움을 주면 저신용자들은 그거에 한 몇십 배, 한 3%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규모가 고신용자들이 빌리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예. 네. 그래서 3% 정도의 그런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효율적인 면에서는 뭐냐면 고신용자들이 약간의 희생을 하고 저신용자들이 큰 이득을 본다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냐, 정책적 실현 가능성이 있나. 실현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의견을 보태면 실제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고신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 고객입니다. 그렇죠. 우수 고객한테는 이제 금리를 조금 더 낮춰도 빌려주고 싶은 게 은행의 마음일 텐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0.1%를 올린다는 것은 은행한테 이제 경쟁을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는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은행 간 경쟁이 지금 치열한데 신용도 높은 사람들이 금리를 높이면 뭐 그게 되겠네요. 현실성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발언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서민금융안정기금이라는 거 그러면요, 교수님 그 서민금융안정기금 전에 그러면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이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좀 더 올린다는 거냐? 0.1% 포인트. 그러면 그 사람들은 높은 신용을 쌓기 위해서 빚도 한 번도 연체를 안 하고 성실하게 갚아가면서 신용을 어렵게 올려놨는데 어렵게 올려놨지만 금리 좀 올려라. 이런 이상하게 좀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신호가 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국가에서 정책을 피더라도 실제적으로 은행이 0.1%의 금리를 고신용자에 대해 올릴 확률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뭐냐면 초점이 저신용자들의 그 금리를 낮추는 것인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관점은 뭐냐면 좀 인도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은행한테 이제 부담을 주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 생각에서. 그 재원을 뭐냐면 은행이 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은행에서 융통성 있게 이 자원을 부자에서 좀 가난한 그런 대출자로서 이동을 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것이 실현되기는 어렵다 보고 시장에서는 이제 잘못된 신호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서민금융 기금 그건 뭔가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다음 발언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이라고 그러는데 대통령도 어느 정도 첫 번째 발언은 이제 효율성인 면에서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좋지가 않냐. 그 고신용자가 약간 손해를 보면 다 같이 좋지 않냐. 이런 취지로서 말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려면 이 방법이
제가 볼 땐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 기금에서 저신용자들의 낮춰진 금리를 보전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저신용자들이 이제 담보도 없을 뿐더러 보증도 애매하니까 만약에 보증 차원에서 이 기금에서 은행한테 보조를 해줄 수 있고 이게 보증 지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낮춰진 이자의 차액만큼을 이제 기금에서 이제 그만큼은 이제 보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 기금에서 이제 저신용자들을 도와준다면 결국 고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타격이 없게 되니까 이게 현실성 있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은 뭐 이것도 서민금융안정기금. 네. 그러면 거기 기금을 그렇게 지원을 해주려면 저신용자 지원을 해주려면 기금을 누가 돈을 대야 되잖아요. 누가 돈을 대죠? 만약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 기금이란 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재원을 통합해갖고 이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데 이 기금이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기금에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겠지만 대부분의 기금은 시중은행 그리고 금융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죠. 자율적으로 내라. 너네들이 내고 안 내고는 이제 너네들의 선택이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 그러면 모든 은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화폐를 운용하는 것이고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은 정부의 엄청난 규제 속에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에 기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자율적으로 10,000원씩 내자. 내고 싶은 사람만 내라. 거기까지는 딱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를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 반장한테 그거 낸 사람 명단을 적어봐라.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이제 자율적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그 정부랑 같은 경우 은행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은행의 자산도 규정을 정할 수가 있고 또한 대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은행의 기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서 은행 입장에서 어떻든 간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은행은 지금 이 자영업자들 지원하는 배드뱅크에도 돈을 좀 내야 되죠. 이번에 또 교육세, 은행의 금융회사 수익에 대해서 교육세가 2배로 오르더라고요. 여기에 또 이제 서민금융 안정기금에 돈을 내죠. 은행이 어떤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이 우리가 지금 뭐 주주환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주주환원인데 주주환원도 있지만 이런 저신용자 서민 지원에 더 쓰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겠습니다. 은행들로서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면을 살펴보면 더 약간 우려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실제적으로 뭐냐면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제 은행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면 정부가 이제 물밑 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규제밖에 없습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부 규제와 정책들이 혼합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은행에 대한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버리면 금융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너무 크게 나는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미국의 2007년, 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도 결국 뭐냐면 정부의 과도한 금융권에 대한 규제 완화로서 결국 그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인데 뭐 이 경우에는 규제가 약간 완화될 것을 이제 물밑 협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도 뭐냐면 거시 경제 쪽에서는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 서민금융 안정기금 말씀해 주셨고 또 혹시 추가할 게 있나요?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의미 있는 바는 0.1%포인트 서민금융 안정기금? 맞아요. 추가할 게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주목할 만은 이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대인데 성장률이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이것이 인도적인 관점에서 맞는 말이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실제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임금 상승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2%라 그러면 이
3%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는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렇죠. 3%면 작년에 비해서 나의 임금이 한 3%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정도가 부자가 되는데 대출 금리가 이제 15%, 뭐 10%가 되면 성장률의 10배. 그러면 뭐냐면 이제 10%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빚을 내고 그 10%를 이자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의 임금은 2%가 상승했는데 나는 8%, 10% 갚아야 되는 돈 그리고 임금 성장 2%를 빼서 이제 8% 정도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금리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 근데 이게 또 반대 논리가 아니라 이제 부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냐면 더욱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2%의 임금이 오르는데 기본적으로 경제 전반적으로는 2%의 노동 임금이 오르는데 부자들은 남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냐면 은행에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투자하면 최소 5% 이상 그리고 뭐 7% 정도의 이득을 받으면 실제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서 그 차익만큼의 더욱더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경제 성장률보다 금리가 너무나 클 경우에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게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이고 이럴 경우는 사회 불안이 일어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논리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가는 빈부격차나 사회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냐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네요. 대출 이자를 복지 정책으로 포장하면 결국 금융이 무너진다. 이런 지적, 이준석 대표가 이게 대출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여러 가지 금리 결정 체계에 의해서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고 고신용자는 금리가 낮은 게 아주 과학적으로 하는 이런 금리 결정인데 이거는 복지 정책으로 바라보면 금융이 무너진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이제 경제학자나 일반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의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은행이란 것도 엄청나게 경쟁이 심하고 그런 경쟁 속에서 우수한 은행은 살아남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시장 왜곡이 나타나고 그 거시경제적 효율성 면에서는 안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어느 쪽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경제적 논리보다는 이제 본인의 철학적 문제로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이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이제 방어를 하자면 이제 대출이란 것은 뭐냐면 일반 기업의 상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일종의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 여러 가지 평등한 조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상품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상품의 가격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이 대출이라는 것도 뭐냐면 일종의 대출 상품으로서 해석하는 그런 경제학자들이 있고 이 대출 상품의 가격에 해당되는 것이 이자입니다. 그렇죠. 이자가 높으면 가격이 높은 것이고 이자가 낮으면 가격이 낮은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이 이자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한테는 너무나 큰 그런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고 이제 부자한테는 낮은 가격을 부과한다. 물론 이런 논리가 이제 개 논리라고 이제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쪽에 이제 면도 있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경제 논리로서 이제 약간의 대통령의 발언을 이제 방어를 해보자면 일종의 이제 금융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폐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폐라는 개념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말씀하면 정부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공공재의 의미가 그렇죠. 강합니다. 그 공공재를 가지고 인허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 은행이나 그런 것이 국가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그 독점적인 그런 역할에 탑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취했으니 그거에 대해서 좀 공공에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이런 면에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의 책임, 금융회사가 일반 기업처럼 영업하는 금융기관이긴 합니다만
독점된 인허가를 받는 사람이니까 공공의 책임을 강조했는데 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조금 과하다 보면 이준석 대표 같이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좀 들을 수밖에 없지 않은데 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최저 신용자가 아주 낮은 사람들 낮출 수 있는 방법 뭐 더 있을 수 있나요? 지금보다 더 낮출 수 있는 방법, 신용도 아주 낮은 사람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 예, 뭐 낮추는 좀 부탁합니다. 예,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요. 첫 번째는 보면 법정 그 최고 금리를 국가에서 예, 정하죠. 예, 낮춰버리는 것도 있는데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24%에서 20%로 낮췄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좀 어떤 사람들이 이득을 봤을 것입니다. 24%를 내야 되는데 20%로 낮춰준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금리를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은 있지만 예. 부작용이 있다니까 그 방법을 쓰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의 금리 결정 체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